최영은 왜구와 맞서기 위해서는 수군을 양성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해서 전함을 건조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구들이 해전에 능하니 회전은 승산이 없는데 전함을 만들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여론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70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차등을 두어서 쌀을 세금으로 더 내게 해서 군량으로 충당하자, 이것 때문에 또 백성들이 도피를 하면서 또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군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최영의 판단도 이해는 되지만 당시 백성들은 이런 판단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영의 이런 결정들은 그를 시기하고 견제하는 무리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최영이 경상도, 전라도, 양강도에 도순문사로 임명이 되자 헌사에서 최영이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다 하며 탄핵을 하게 됩니다. 이에 최영은 신은 성심을 다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비방을 들었으니 신의 벼슬을 거두어 주소서 하면서 읍소를 하게 되는데요. 공민왕은 이것을 또 다른 대신들을 누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일단 대강과 도당에서 다른 사람을 청거해봐라 라고 해놓고는 얼마 뒤에 최영을 비판한 대사원 김송명을 파면하고 최원유를 좌천시켜버리죠. 그리고 최영에게 진충분이 선의자명 정난공신의 칭호를 내리게 됩니다. 공민왕은 참 한결같은 전략을 쓰는 군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민왕 23년 최영은 탐라정벌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당시 탐라는 약 100년간 원나라 직영 목마장을 관리하는 몽골한 모코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원이 멸망하자 모코들의 반란이 계속되었고 공민왕 23년 주원장이 제주말 2000피를 요구를 하자 이 탐라의 모코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공민왕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최영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고 전함 314척, 군사 25,600명을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영은 제주 명월포에 상륙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룬 끝에 모코군 수뇌부를 제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사이 고려 중앙은 크나큰 변화를 맞고 있었는데요. 공민왕이 살해당하게 되었고 공민왕과 12반야 사이에서 태어난 모니노가 10살의 나이로 고려 국왕 자리에 올라 우왕이 되었으며 공민왕 시해 사건을 정리하고 우왕을 지지한 이이님이 실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이 개경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은 끝난 뒤였는데요. 최영은 공민왕의 빈소에 보고를 올리고 통곡을 하다가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최영에게 공민왕은 정말 애증의 대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의 이후 행보가 최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최영이 이이님을 지지하고 이이님 정권의 무력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은 개경으로 복귀한 후 판삼사사로 임명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이님 정권에 합류했다라는 뜻이겠죠. 이이님은 지금은 간신과 부패의 아이콘이 되어 있지만 사실 공민왕 집권기만 하더라도 열리라는 충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민왕 집권 말기 공민왕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공민왕을 모시면서 정사를 돌보는 것은 최강 난이도의 일이었습니다. 공민왕과 신돈에 의해서 숙청당해본 최영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영은 이이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잘 정리해줄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피 흘리며 왜구를 막고 나라를 지킬 때 입으로 개혁을 외치는 저 신진사대부보다 경험치 많은 이이님이 100번 낫다 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영은 신진사대부들을 신임하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 이이님과 함께한 최영 그리고 신진 유신들의 대결은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우왕 1년 간관 이첨과 전백연이 이이님과 지운을 뵐 것을 우왕에게 청했는데 도리어 이첨과 전백연이 옥에 갇혔고 정당문왕 전녹생과 박상충이 연루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성리학자이자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전녹생은 충무강대와 공민왕대의 개혁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한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우왕의 사부이기도 한 인물이었죠.
채영은 이들을 매우 참혹하게 신문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이님이 이 무리들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며 귀양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전녹생과 박상충은 모진 고문을 당했기에 유백길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채영은 왜 이렇게까지 신진 유신들을 적대시했을까요? 사실 공민왕대에도 채영은 이 유신 집단과 대립을 했었는데요.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는 신진 유신들과는 정치관이 완전히 달랐던 채영이 이들 신진 유신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이 공민왕대에 핍박받은 원인 중 하나가 이 신진 유신들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영은 사실상 이인임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 신진 유신들의 싹을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왕대에도 채영의 무신으로서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우왕 2년 논산군 연산의 개태사로 올라오는 왜구를 홍산에서 크게 무찔렀는데 이 전투가 바로 홍산대첩이지요. 왜구가 20여 척의 함선으로 전라도 원수의 군영을 공격하고 나주로 이동하며 고려군의 함선을 불태웠는데요. 부여를 거쳐 공주의 고려군도 왜구들에게 대패당하게 되면서 결국 채영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채영은 61세로 꽤 많은 나이였기 때문에 우왕이 출병을 말렸는데 채영은 즉시 출병을 해서 홍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직접 선봉에 서서 적과 맞서 싸우니 적들은 채영의 무공에 쓰러져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싸우니 그도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풀숲에 숨어있던 왜구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채영의 입술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영은 화살을 맞자마자 적을 쓰러뜨리고 입술에 박힌 화살을 뽑아버린 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싸워서 적을 완전히 무찔러 버렸다고 하네요. 이런 채영의 활약에 왜구들은 큰 두려움을 느낀 것 같은데요. 왜구에게 잡혀 있다가 도망쳐온 아이가 고려에서 두려워할 것은 머리가 허옇게 센 채만호다 라는 말을 왜구들이 했어요 라고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전투 이후 철원 부원군에 봉작되었으며 여러 번 왜구와 홍건적을 격퇴시키면서 안사공신에 책록됩니다. 홍산대첩 이후 1377년에는 서강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시키고 1378년에는 왜구들이 승천루에 쳐들어와서 개경까지 위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채영이 맞서 싸우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성계와 힘을 합쳐 또 왜구들을 격퇴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왕 5년 9월 우왕의 유모 장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모 장씨는 우왕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는데요. 우왕은 이제 이이님에게서 벗어나서 친정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우왕과 이이님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 유모 장씨를 매개로 한 친왕파는 이이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단 친왕파는 채영을 이이님에게서 분리시켜서 친왕파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채영을 왕명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순간 이이님도 모든 정부 관료들을 집결시킵니다. 이제 채영의 선택만이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우왕은 거듭 채영에게 입거를 하라라는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채영이 온 나라의 바람과 어긋난 일이 있으니 임금이 만약 무사람의 뜻을 따르려 하시면 신이 장차 들어가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왕이 다시 한번 경이 병들어 여러 날 조회에 나오지 않으니 한 번 더 만나서 그 어긋난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하노라 하며 채영에게 입걸하라는 명을 다시 내립니다. 아, 이제는 거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채영이 입걸을 하려고 했는데 이이님이 채영의 입걸을 다시 만류했고 채영은 결국 입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우왕이 채영에게 그대는 어떤 적을 막고자 하여 이 군사를 옹이하고 오지 않느냐? 그대가 일찍이 스스로 누대의 충신이라 하더니 충성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며 비난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채영은 신이 만약 부르는데 나아가면 군사가 반드시 따를 것이니 군사를 끌고 대궐에 나아가면 신의 제가 마땅히 죽을 죄에 해당되니 신은 마땅히 죽음에 처할 것입니다.
신이 죽음을 두려워 대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임금의 뜻이 아닐까봐 두려워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몸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관계된 일이 많이 있어서 만약 간악한 사람의 손에 죽게 된다면 국가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라는 답을 올리게 됩니다. 자신이 입고를 하면 군사가 따를 것이며 군사를 대동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과도 같은 행동인데 자신을 부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라 다른 음모라면 자신이 그 음모에 빠져서 죽게 되니 국가가 위태로울까봐 입궁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궁색한 변명을 한 것이죠. 최영은 이때도 이이님이 고려를 위태롭게 하는 인물이 아니라 유모 장씨를 비롯한 친왕파가 고려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후에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대간 중방들과 함께 유모 장씨를 축출해야 한다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최영의 태도가 굉장히 무례했던지 김유가 최영의 임금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무례하다라는 비난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우왕은 최영의 협박에 굴복해서 유모 장씨를 유배 보내야만 했고 장씨는 결국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최영은 자신의 선택이 나라의 혼란을 막는 선택으로 임금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자신의 의지를 지키는 길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이이님 일파의 나날이 심해지는 부정부패에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최영은 이이님에게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공께서는 수상의 몸으로 국정을 걱정하지 않고 집안의 재산만 생각하는 거요 라며 항의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 집권자가 이익만 밝히고 악행을 거듭해 패망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으니 이 늙은이는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 하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최영전에 따르면 도당에 나가면 정색하고 직언하며 조금도 숨기는 것이 없었는데 좌우에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홀로 한숨을 쉬며 탄식할 뿐이었다. 일찍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일찍이 나라 일을 생각했다가 이튿날 아침에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지만 여러 재상들 가운데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 차라리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낫겠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 우왕에게 눈물로 간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기근이 자주 들어 백성들이 살 수 없는 형편이며 곧 농사철인데 분별 없이 왕께서 유람을 즐겨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며 직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우왕이 우리 선조 충수광도 유흥을 즐겼는데 왜 나한테만 즐기지 못하게 하는가? 라며 맞받아쳤는데요. 이에 최영이 선왕 때에는 백성이 편안하고 시절도 풍년이어서 유흥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며 우왕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며 또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우왕이 용수산에 놀러가서 술에 취해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최영이 눈물을 흘리면서 충혜왕께서 색을 좋아하긴 했지만 남이 알지 못하게 밤에 하였으며 충수광도 놀기를 좋아했지만 반드시 시기를 모아 백성들의 원망을 사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께서는 분별 없이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 몸이 상하였으니 제가 제상 자리에 있으면서도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간언을 했다고 하고 우왕은 미안 이제부터 고칠게 라는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로 하는 약속은 아무런 힘이 없었지요. 우왕 10년 4년에 걸친 수창궁 재건 공사가 끝이 나자 우왕이 또 감독관에게 큰 선물을 내려서 감사를 표하려고 하자 최영이 지금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토지제도가 날로 문란해져서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여 언제 나라를 이룰지 모르는데 대신과 더불어 국정을 의논하지 않고 불량배와 어울려 놀며 사냥만 하시니 신이 장차 누구를 우러러보고 신의 직분을 다하겠습니까 하며 또 눈물로 간언을 하게 되죠. 이 최영전을 보면 최영은 정말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난세에 암군에게 이 눈물을 흘리며 감정에 호소하는 재상이라 최영의 무장으로서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능력은 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채영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병사들을 엄한 군율로 다스렸다라는 것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엄정한 법 집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킵니다. 신정군 마경수가 토지를 빼앗고 양민들을 자신의 노비로 삼은 것이 밝혀지자 채영은 그 죄를 물어 그를 죽였고, 흉년이 들었는데 시장 상인들이 가격을 높이자 큰 갈고리를 시장에 걸어두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은 도당에 나가서 재상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는 폐해를 극렬히 비난한 후에 다시는 토지를 약탈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만들어서 다 같이 서명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이 서명을 했으니 다들 약속을 지키겠지? 하며 내심 뿌듯해 했을까요? 사실 채영 자신은 왕이 하사하는 토지와 노비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군량으로 내놓기도 했으니까 다른 대신들도 자신과 같이 행동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썩을 대로 썩은 이 검문 세족들은 채영을 비웃기라도 하듯 백성들을 수탈하고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늘려갔죠. 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엄한 규율을 적용시킨다 한들, 호소를 한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법 위에 서도록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은 바로 채영이었고, 뒤늦게 그것을 깨달은 채영은 자신이 세운 이 부패한 정권을 자신의 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